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유튜브 생태계 속 슬로우 모션. 그 남자의 목소리, 오랜만에 시작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제가 커뮤니티 글에도 올렸다시피 아주 건강한데 비염이 좀 있습니다. 그 비염이 축농증으로 발전하게 돼서 네, 좀 고생을 했네요. 치료 중에 맞았던 주사가 잘 안 맞았는지 피부과에도 다녀오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잠잘 때 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분에 유튜브는 푹 쉬게 되었네요. 기다려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이야기 2편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아프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잘 자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허영심 많은 까마귀. 허영심과 자만심이 가득한 까마귀 한 마리가 공작새들이 떨어뜨리고 간 긴 털을 주워 자기 몸에다 꽂았다. 그러고는 옛날의 친구들을 얕잡아 보며 아름다운 공작새들 무리에 끼어들었다. 까마귀가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공작새들은 그가 침입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까마귀가 주워서 꽂은 깃털을 모두 뽑아버렸다. 그러고 나서 공작새들은 까마귀를 주둥이로 마구 쪼아대면서 쫓아냈다.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고 몹시 후회한 까마귀는 다시 옛날 친구들이 있는 데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친구들 틈에 끼려고 했다. 그러자 친구들은 이 까마귀가 전에 얼마나 으스댔는지를 기억해내고는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자기네 무리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그 까마귀한테 얼마 전 냉대받은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자네가 만약 자네 깃털에 만족했더라면 다른 새들한테도 홀대받지도 않고 또 동료들에게도 경멸받지도 않았을 텐데. 허영심과 자만심에서 나온 모습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탄로난다. 까마귀는 공작새가 되고 싶어 다른 공작새의 깃털을 주워 자기 털에 꽂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다고 까마귀가 공작새가 될 수는 없다. 결국 까마귀는 공작새 무리에서 침입자로 내몰렸다. 게다가 원래 속했던 까마귀 무리에서도 배척당했다. 그동안 다른 까마귀들을 얕잡아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까마귀가 가장 얕잡아본 것은 다른 까마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까마귀와 공작새는 서로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각자의 고유성이 있다. 그러나 까마귀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도외시하고 타자가 되려는 허상에 빠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고유성을 스스로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내 까마귀 꼴이 된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기 좋은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한다.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존재의 터전을 잃는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신마저도 잃어버린다. 지나친 허영심은 고유성을 잃게 만드는 독과 같다. 자신의 고유성은 자기가 스스로 아끼고 사랑할 때 가장 빛난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양떼를 지키는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종종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큰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장난을 즐겨 했다. 두세 번쯤은 소년의 거짓말이 통했다. 마을 사람들이 소년이 소리를 칠 때마다 소년과 양떼를 구하러 뛰어나왔다. 그런데 매번 마을 사람들이 얻은 거라고는 비웃음과 허탈함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고 양치기 소년은 진심으로 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그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그가 지르는 소리에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양들은 언제든 늑대의 습격을 받는 위험에 놓이고 말았다. 양치기 소년은 왜 계속 거짓말을 했을까? 양치기 소년은 원래 못된 아이였을까? 그도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속여 먹겠다는 계획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며 색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을 뿐이다. 거짓말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어? 이런 질문은 상담학에서는 적절치 않다. 먼저 거짓말 배우의 심리적 보상을 찾아봐야 한다. 그런데 무서운 건 보상을 위해 시작한 거짓말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거짓말은 일시적으로 심리적 보상을 주는 듯이 보인다. 어린 자녀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다. 특히 처벌 공포가 크면 클수록 아이는 뻔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닥쳐온 불안을 순간적으로 덜 느끼는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나 누구도 계속 속지는 않는다.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대도 언젠가 그 사실을 눈치챈다. 그 무렵부터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다. 심리적 보상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이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성인이 되어서도 몸에 밴 습관처럼 거짓말을 지속한다면 유의해야 한다. 결국 자신을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사자와 생쥐. 사자가 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생쥐 한 마리가 실수로 이 거대한 짐승의 콧등을 뛰어넘다가 사자를 깨우고 말았다. 사자는 앞발로 겁에 질린 작은 동물을 움켜쥐고 당장에 그 목숨을 앗으려고 했다. 바로 그때 생쥐는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면서 일부러 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구나 자기처럼 이런 보잘것없는 먹이 때문에 황송하기 짝이 없는 사자님의 발을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사자는 이 작은 포로가 두려워하는 모습에 미소를 띠며 관대하게 놓아주었다. 며칠 후 숲을 어슬렁거리며 먹이를 찾던 사자가 마침 사냥꾼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었다. 그물에 얽혀 도망칠 수가 없자 사자는 온 숲속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으르렁거리며 울부짖었다. 생쥐는 얼마 전 자기를 구해준 사자의 소리라는 걸 알아차리고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생쥐는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사자를 결박한 그물의 매듭을 조금씩 이로 갈가대어 고지고매한 짐승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생쥐는 사자에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은 헛된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짐승이라도 선행을 갚을 만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사자는 동물 중 최상위 포식자이지만 그에 비해 생쥐는 가장 약한 존재다. 그러나 사자는 관대함을 베풀어 생쥐를 살려준다. 사자가 진정으로 관대해 보이는 까닭은 이후 생쥐가 은혜를 입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쥐를 살려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한 사자의 그 관대함은 어디서 왔을까? 관대함의 기초는 자존감에서 비롯된다. 우화에서 사자는 가장 힘이 센 맹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의 지존이다. 우리 사회에는 하급자에게 갑질을 일삼는 리더들이 있다. 이런 리더들은 맹수처럼 보이지만 우화에 등장하는 사자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오히려 내면은 정반대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심이 큰 리더일수록 하급자의 작은 실수에도 자신의 존재감이 흔들린다.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따지는 거야? 말대꾸하는 팀원에게 냅다 고함을 내지르는 이치다. 누군가의 호감을 얻을 수 있는 태도는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상대방을 여유 있게 바라보는 관대함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가장 도움이 절실할 때 관대함의 덕을 본 상대방이 호의를 되갚을 수도 있다. 꼬리 없는 여우.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리고 말았다. 여우는 자기 꼬리를 잘라버리고 나서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런데 꼬리가 없이는 다른 여우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리라는 걸 잘 아는 여우는 꼬리 없이 지내느니 차라리 죽는 쪽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다 자신의 딱한 처지를 최대한 이용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다른 여우들을 불러 모아 자신을 따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여우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하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직접 이걸 시험해보지 않았다면 나 역시 결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꼴이란 얼마나 꼴사납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겁니까? 우리 여우들이 이런 걸 오랫동안 참고 살아봤다는 게 참으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내 경험을 거울 삼아 오늘 이후부터 모든 여우는 꼬리를 잘라버리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여우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나이 든 여우 한 마리가 일어나 자신의 긴 꼬리를 우아하게 흔들면서 말했다. 여보게 친구, 나도 자네처럼 꼬리를 잃어버렸다면 자네의 제안이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을 테지. 하지만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꼬리를 계속 가지고 있자는 쪽에 표를 던지겠네. 충고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난 충고와 이기적인 마음에 기반한 충고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충고는 타인을 위한 충고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충고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당신에게 다가와 열변을 토하는 중이다. 그 말인즉슨 공부는 성공에 사실상 쓸모없으니 앞으론 게임이나 하자라는 말이다. 게다가 같이 안 가면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공부는 아예 손을 놓아버린 친구다.
그 친구는 정말 공부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신이 공부하는 게 싫은 거다. 곧 다가올 대학 입시에 실패할 때 함께 한탄할 친구가 한 명 필요한 거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에게 충고할 때 그 충고 자체보다는 충고하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한다.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충고에는 흔들리지 말자. 나이 든 여우처럼 말해도 좋겠다. 나도 자네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설득되겠지. 아쉽지만 난 내 길을 가겠네. 헤르메스와 나무꾼. 나무꾼 한 사람이 강둑 근처에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다. 도끼는 금세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나무꾼은 강가에 앉아 조심성 없는 자신을 탓하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강의 주인인 헤르메스가 이 나무꾼을 불쌍히 여겨 그의 앞에 나타났다. 나무꾼에게 사정을 들은 뒤 헤르메스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 금도끼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그러고는 금도끼가 그의 도끼냐고 물었다. 나무꾼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헤르메스가 다시 강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은도끼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나무꾼은 그 도끼가 자기 도끼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다시 강으로 들어가더니 나무꾼이 잃어버린 도끼를 들고 나타났다. 자기 도끼를 되찾자 너무 기뻐 나무꾼이 말했다. 네, 그게 바로 제 도끼입니다. 헤르메스는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해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선물로 주었다. 뒤에 나무꾼이 이 일을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친구 중 한 사람이 자기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나 보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마치 나무를 베는 척하다가 같은 장소에 가서 일부러 도끼를 강물 속으로 떨어뜨렸다. 그러고 나서 우는 신용을 했다. 헤르메스가 전처럼 나타났고 그가 도끼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고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금도끼를 갖고 나와 그가 잃어버린 거냐고 물었다. 그 사람은 도끼를 잡아채려고 하면서 말했다. 네, 분명히 제 것입니다. 그러자 헤르메스는 그에게 금도끼를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가 잃어버린 도끼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렇게 그 사람은 뻔뻔스럽게 거짓말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거짓말을 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순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말,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 등 그중 가장 안 좋은 거짓말이 있다. 바로 탐욕스러운 거짓말이다. 흔히 이런 거짓말을 우리는 사기라고 부른다. 탐욕과 거짓말이 만나면 다른 거짓말보다 그 중독의 빈도와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 자신에게 적잖은 실질적 이득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성공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 번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대를 계속해서 속여야 한다. 아무리 교묘하게 포장해도 상대가 계속해서 의심 없이 속아주기는 매우 어렵다. 탐욕스럽게 사기 행각을 벌인다면 결국 상대는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의심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즉, 거짓말과 탐욕이 만날 때 상대가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는 어느새 확신으로 바뀐다. 이런 탐욕스러운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단 한 번만 들켜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마저도 토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 구두쇠. 한 구두쇠가 자기 재산을 늘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어 궁리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 커다란 금덩어리 하나로 바꾸어 땅을 파고 구덩이 속에 감춰놓았다. 구두쇠가 늘 그 장소에 찾아가 무언가를 살피는 모습을 보고 일꾼 중 한 사람이 호기심이 나서 주인이 그곳에 보물을 숨겨놓은 게 아닌가 짐작했다. 주인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일꾼은 그 장소로 가서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다. 구두쇠가 돌아와 텅 빈 구덩이를 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울었다. 그러자 이웃 사람 하나가 그렇게 슬퍼하는 구두쇠를 보고 말했다. 그만 안달하게. 돌을 하나 갖고 와 금덩어리를 묻었던 장소에 넣어두게. 그러고 나서 그게 자네의 금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니 돌이나 금덩어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화의 주인공처럼 소설에 보면 대개의 구두쇠들은 아등바등하며 돈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궁색하게 살다가 원하는 것은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 이유가 뭘까? 구두쇠는 누구보다도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크다. 그러니 자기 재산을 잃는 것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으로 금덩어리를 땅속에 묻어두기까지 했을 것이다. 이들은 남을 믿지 못하고 돈이 줄 수 있는 혜택을 편안하게 누리지 못한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들의 강박 심리를 엿볼 수 있다. 최근에 한 연구는 사람들이 돈을 낭비하거나 절약하는 행위는 돈 자체보다는 자신이 가진 심리적 요인과 더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우화의 구두쇠처럼 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히려 소비가 스트레스가 된다면 자신의 과도한 두려움의 기원을 찬찬히 찾아봐야 한다. 물론 이들의 높은 자제력과 철저한 계획성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태도가 자칫 부정적으로 발전해 강박적으로 변한다면 오히려 삶의 족쇄가 된다. 여우와 까마귀. 까마귀 한 마리가 창턱에 있던 큼직한 치즈 덩어리 하나를 낚아챈 뒤 맛있게 먹으려고 높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앉았다. 그때 여우 한 마리가 입에 맛있는 치즈 조각을 물고 있는 까마귀를 발견하고는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여우가 까마귀에게 말했다. 아, 까마귀야. 내 날개는 어쩌면 그렇게도 예쁘니? 내 눈은 얼마나 반짝이고 또한 내 목은 얼마나 우아한지. 정말이지 네 가슴은 독수리의 가슴이야. 내 발톱은 발톱이라고 해서 외람되지만 어쨌든 내 발톱은 들판에 사는 모든 짐승에 필적할 만하구나. 네 목소리만 내 수려한 용모에 따라 준다면 넌 새들의 여왕으로 불러 마땅할 거야. 여우가 아첨하는 말에 우쭐해진 까마귀는 까악까악 소리를 지르며 여우가 놀랄 거라고 생각해 싱긋 웃으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러자 치즈 조각이 땅에 떨어졌고 여우는 즉시 치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까마귀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너한테도 목소리는 있는 것 같네. 하지만 내 머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걸? 혹자는 아첨과 처세술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실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오스트리아의 신경학자 볼프 싱어는 제3의 지능이라는 사회성 지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는 대인관계 지능으로 자신의 의견을 곧잘 개진하면서도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다. 소위 처세술이 뛰어난 이들은 이런 SQ가 발달해 있다. 상황 대처 능력이 남다르고 눈치가 빠르다. 아첨하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결정권자나 권력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일에만 집중한다. 자신에게 실익이 없는 대상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연히 구성원 모두와 원만한 관계 맺기가 결코 쉽지 않다. 결국 아첨하는 사람은 조직 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평소에 지나치게 우리에게 밀착하여 접근하는 이들을 일단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과 약점도 적절히 드러낼 줄 알고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개와 스탁과 여우. 개와 스탁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저녁이 되었을 때쯤 그들은 숲에 이르렀다. 스탁은 나무에 올라가 높은 가지 위에 앉았고 개는 나무 밑에서 졸았다. 마침내 날이 밝고 스탁이 늘 하던 대로 아주 큰 소리로 울자 숲속 여우 한 마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여우는 스탁을 아침 식사로 삼으려 마음먹었다. 그래서 여우는 나무에 접근해 나뭇가지 위를 올려다보며 스탁에게 말했다. 넌 참으로 착한 스탁이야. 네 짐승 친구들한테 아주 쓸모가 있지. 그러니 나무 아래로 내려오렴. 우리 함께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재미있게 놀지 않으련? 그러자 스탁이 여우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나무 밑으로 가서 우리 교회의 종지기한테 종을 울리라고 해줘. 그 말을 듣고 여우가 나무 밑에 가까이 다가가자 개가 즉시 여우에게 뛰어들어 여우를 죽였다. 여우는 교묘하고 스탁은 영리하며 개는 충실하다. 여우는 자신의 교묘함이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스탁을 잡아먹기 위해 속임수를 쓰기 시작한다. 신성한 아침 기도를 드리자면서 말이다. 신성한 제안 속에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그러나 그의 교묘한 태도를 간파한 영리한 스탁에게는 이러한 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 결국 여우는 자신이 판 함정에 오히려 자기가 빠지고 만다. 스탁의 말대로 교회 종지기를 찾아 나무 밑으로 가니 그곳에는 개가 있었다. 스탁의 충실한 친구인 개는 여우를 죽여버렸다. 영리한 스탁은 어떻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교활한 상대를 만날 때는 먼저 상대의 의도가 무엇인지 간파해야 한다. 스탁은 여우의 교활한 아침 기도 제안에 걸맞게 교회 종지기로 응수했다. 상대방의 프레임으로 상대하는 방식이 제대로 적중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원을 차분하게 찾아보는 것도 주요했다. 세상에는 위험하고 못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충실하고 진실한 사람도 많이 있다. 어려운 세상에 좋은 사람과 함께한다는 건 가장 큰 자원이자 위기 극복의 동력이다. 나그네와 곰. 두 친구가 함께 여행하다가 곰 한 마리를 만났다. 몹시 겁을 집어먹은 한 사람이 자기 동료가 있는 것도 있고 재빠르게 나무에 올라가
몸을 감추었다. 다른 한 사람은 혼자서는 곰과 싸워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닫고 땅바닥에 쓰러져 죽은 척했다. 곰은 시체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나이가 가만히 누워 있으려니까 곰이 가까이 다가와 코와 귓가, 심장에다 입을 갖다 대고 킁킁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마침내 곰은 그 사람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냥 가버렸다. 곰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자 나무에 올라간 친구가 내려와 곰이 뭐라고 속삭이더냐고 물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다. 뭐, 대단한 비밀 같은 건 아니야. 친구를 조심해서 사귀라고 하더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를 버리는 그런 사람은 믿지 말라고 말일세. 요즘은 연락처만 저장해도 SNS상에서 자동으로 친구가 되어버린다. 친구의 홍수 시대. 그 중에 누가 과연 나의 좋은 친구일까? 어려움은 누구도 겪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역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가 있다.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가 정말 좋은 친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좋은 시기에는 친구가 가득하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인내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친구는 매우 드물다. 나는 공감과 동감의 차이를 자주 강조한다.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영문의 접두어 어원을 분석해보면 차이가 역력하다. 동감은 친구가 곤경에 빠져 있을 때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공감은 다르다. 곤경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가는 과정이다. 나무 위로 도망친 친구는 곰을 만난 친구의 곤경을 충분히 동감할 수는 있었겠지만 위치는 매우 대조적이다. 역경의 시기에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 가슴 얼마나 아래까지 내려와 만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보면 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지 알 수 있다. 진짜 좋은 친구는 고통의 밑바닥까지 내려올 수 있는 공감하는 친구다. 배와 다른 신체 기관들. 아주 옛날에 인간의 신체 기관들은 지금처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제각기 고집이 무척 세서 다툼이 잦았다. 어느 날 다른 신체 기관들은 배를 두고 게으르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비난했다. 자신들은 배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 즐겁게 해주느라 너무 바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은 다른 기관들이 앞으로는 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은 어떤 음식도 심지어 빵 조각 하나 들어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입은 이제 더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두 다리는 배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밖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신체 기관들이 배를 굶겨 자기들 말을 잘 따르도록 만들 계획을 세우자마자 그들은 곧 하나씩 힘이 빠지고 지쳐서 몸 전체가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체 기관들은 비록 배가 부담스럽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배가 자기들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자기들도 배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체 기관들은 몸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신체 기관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는 모든 개체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시스템이다. 곡식을 수확해 밥상의 음식에 올라오는 건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
자연세계와 온 우주의 작품이다. 누구도 진공 속에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갈등과 반목의 시대에 인간 사이의 화합과 존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담 전문가들은 가족도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 아이의 문제는 결코 아이가 소유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아이를 상담실에 데려온 경우 그 아이의 문제를 찾기 위해 심리 검사부터 무턱대고 하지 않는다. 아이의 문제는 가족 시스템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부모부터 만난다. 아빠와 엄마의 관계부터 살피고 두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 아이와의 관계와 소통 방식을 두루 살핀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갈등하면 아이는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아이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존이 시스템 전체의 안정과 연결돼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부모가 화해한 후 아이의 불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가족 시스템의 당연한 이치다. 사자와 돌고래. 사자 한 마리가 바닷가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물가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돌고래 한 마리를 보고는 동맹을 맺자고 제안했다. 사자는 돌고래에게 말했다. 나는 백수의 왕이고 자네는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왕이니 가능하다면 우리는 좋은 친구요, 동맹자가 되어야 할 걸세. 돌고래는 사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얼마 뒤 사자는 들소와 한바탕 싸움을 벌이면서 돌고래에게 약속한 대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돌고래는 기꺼이 사자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자신은 동맹자를 돕기 위해 물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자는 돌고래를 배신자라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돌고래가 사자에게 말했다. 나를 그렇게 탓하지 말게나. 내 타고난 본성을 탓하라고. 내가 바다에서는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육지에서는 본성적으로 무력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말일세. 제우스와 꿀벌. 세상이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먼 옛날, 꿀벌 한 마리가 벌집을 풍성한 꿀로 가득 채운 뒤 하늘로 올라가 신에게 꿀을 제물로 바쳤다. 제우스는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서 꿀벌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바로 꿀벌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 영광스러운 제우스여. 저는 보잘것없는 꿀벌입니다. 당신이 이 종에게 독침을 주셔서 누구든지 꿀을 뺏으려 벌집에 가까이 오는 사람을 현장에서 즉시 죽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우스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한 터라 꿀벌의 부탁을 듣고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내 청을 들어주겠다만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 수는 없다. 너에게 독침을 주마. 하지만 내 꿀을 빼앗으려고 찾아오는 누군가를 내가 공격하면 그 상처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치명적일 거야. 넌 독침을 쓰는 동시에 목숨도 잃어버릴 테니까.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당신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 라고 삿대질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가만히 살펴보니 제 몸도 못 가누는 술주정뱅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고주망태가 된 사람에게 가서 구태여 사과하라며 따지거나 싸움을 벌일 필요가 있을까? 술에 취한 사람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거나 싸움을 벌이려고 한다면
조용히 물러서서 제 갈 길을 가는 게 가장 좋다. 말다툼도 합리적인 사람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혼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독침으로 꿀벌처럼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 세상에는 매사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날카로운 독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과 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도 만신창이가 되고 만다. 제일 나은 방법은 그냥 거리를 두고 제 갈 길을 가는 거다. 심리학적으로 거리를 두는 일은 상대방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고 마치 동영상을 찍듯이 중립적으로 관찰하는 일이다. 심리적 거리두기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불쾌한 기분에 휩싸여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주는 탁월한 기술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사라졌어도 심리적 거리두기는 계속 실천해 볼만 하다. 염소지기와 염소. 폭풍이 몰아치고 눈이 몹시 내리는 어느 날, 염소를 치는 사람이 온통 눈송이로 뒤덮인 염소들을 데리고 동굴로 피신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에는 이미 자기 염소들보다 몸집이 더 크고 더 많은 수의 들염소가 피신하고 있었다. 염소 치는 사람은 들염소들이 자기 염소들보다 몸집도 크고 잘생긴 것에 감탄해 자기 염소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들염소들을 돌보기로 마음먹었다. 염소지기는 자기 염소들에게 먹이려고 가져온 나뭇가지를 들염소들에게 대신 먹였다. 며칠 후 마침내 날이겐 아침, 잠에서 깬 염소지기는 자기 염소들은 배고파 굶어 죽고 들염소들은 언덕과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마을에 돌아온 염소지기는 들염소들을 잡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염소들마저 잃어버렸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받았다. 인생을 계산적으로 살면 자신에게 매우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염소지기는 자기 염소보다 더 몸집이 크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냉정하게 자기 염소들을 버리고 들염소를 돌보기로 했다. 염소지기의 계산은 언뜻 보면 합리적이다. 들염소가 더 값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계산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그는 자기 염소와 들염소 모두를 잃는다. 인간관계도 계산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지금의 친구를 저버리고 다른 친구에게로 옮겨간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수리적 계산 방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다. 계산도 틀리고 신망도 잃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역량은 지능지수 IQ가 아니라 정서지수 EQ다. 지능지수가 높아 계산과 논리력이 뛰어난 사람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서지능은 보이지 않는 타인의 감정을 헤아려 보고 조율하는 능력이다. 이런 정서지능이야말로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의 달인이 된다. 과부와 양. 옛날에 가진 거라고는 오직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양털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싶었던 과부는 양털을 너무 바싹 깎는 바람에 양털과 함께 피부까지 깎아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양이 고통스러워하며 소리를 질렀다. 왜 제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까? 제가 흘린 피가 양털 무게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제 살을 원한다면 차라리 도살자를 부르세요. 그러면 저는 즉시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님이 원하는 게 제 양털이라면 피를 흘리지 않고 털을 깎을 수 있는 기술자를 부르시지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본의 아니게 가까운 이에게 상처를 준다. 이러한 상처가 반복되면 왜 나에게 상처를 주냐며 크게 싸우게 된다. 서로 상대를 비난하기 일쑤다. 우화에서 양은 과부를 원망한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과부가 과도한 욕심을 부려 그렇게 양털을 바싹 깎은 것만도 아니다. 양이 미워서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였다. 누구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가난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 서로 조율하는 일에 필수적인 과정이 있다. 각자의 욕구를 드러내고 그런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일이다. 당신은 지나치게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혹은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와 같은 이러한 대화는 서로에게 힘을 준다. 어려운 현실을 함께 견디기 위해서는 늘 소중한 이와 함께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의 결혼. 옛날 옛적 날씨가 몹시 무더운 여름날, 해가 곧 결혼할 거라는 소문이 동물들 사이로 퍼졌다. 온갖 새와 짐승이 모두 이 일을 생각하자 기분이 좋았다. 특히 개구리들은 해의 결혼을 축하해 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먹은 두꺼비 한 마리가 이 일이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슬퍼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두꺼비가 말했다. 해 하나만 있어도 늪지를 바짝 말려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네. 그런데 결혼해서 12서명이나 되는 어린 해를 만들어낸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 이 우화대로 해가 결혼하고 많은 해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지구 전체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누군가의 행복이 지구 전체에 재앙이 되는 것이다. 최근 환경 이슈를 다루는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서는 지구 북반구에 잘 사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탄소를 배출하여 결국 남반구에 사는 나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현실을 고발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맺은 관계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작은 언행도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으로 보면 미미한 행동이지만 나비 효과처럼 영향력이 크며 타인에게 큰 타격이 되기도 한다. 갈등이 있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가족 상담 전문가는 대화 중 상대방 언행의 영향력을 먼저 표현하도록 코칭한다. 상대의 언행을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상대방의 언행이 자신에게 주는 영향을 밝히면 서로가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난 당신이 소리 지르는 게 제일 싫어라며 비난하는 대신 당신이 언성을 높일 때마다 난 자꾸 불안해지거든. 조금만 소리를 낮춰줄 수 없을까? 하고 영향력을 강조하면 유익한 완충작용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어부와 흙탕물.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갔다.
그는 물고기를 그물 안으로 몰려고 기다란 한 줄에 돌멩이 하나를 묶어 그물 양쪽으로 강물을 내리쳤다. 한편 이웃에 사는 사람은 어부의 이런 행동에 놀라서 그를 찾아왔다. 이웃 사람은 어부가 강물을 흐려놓아 흙탕물이 되어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책망했다. 그러자 어부가 말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강물을 흙탕물로 만들지 않고서는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답니다.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히고 설킨 생태계는 때론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부와 이웃사람의 우화는 인간 세상의 역설적 단면도 잘 보여준다. 한 사람의 생계 수단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생존의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최근 기후 위기와 함께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환경론자들이 많다. 인간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수많은 짐승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희생되고 있다. 인간이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수많은 해양 생물 역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가족 상담 전문가들은 가족 관계에서도 특정 구성원들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시하는 신화가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아내의 희생이 있어야 남편이 성공한다는 신화, 엄마의 희생이 있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신화 등이다. 최근 생태계나 지구의 미래를 논할 때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공생과 공존이다. 마찬가지로 가족 상담 전문가들도 공존과 협력의 가치가 희생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아내나 엄마 혹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부부의 평등한 공존과 가족 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보다 중요한 시대다. 나그네들과 손도끼. 두 사나이가 함께 여행하던 중 한 사람이 손도끼 하나를 주워 들고 소리쳤다. 내가 발견한 물건을 보게나.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내가 라는 말은 하지 말게. 우리가 발견한 물건이라고 해야지. 얼마 뒤 그 손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와서 그걸 준 사나이에게 자기 손도끼를 훔쳤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비난받은 사나이가 같이 길을 가던 사나이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했군. 그러자 다른 사나이가 대답했다. 우리라고 하지 말게. 내가 당했다고 해야지. 얻은 물건을 친구와 함께 나눠 갖지 않으려는 사람이 위험이 닥칠 때도 친구와 그 위험을 나누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지. 이 점을 잊지 말게. 두 사나이의 우화를 통해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가 되느냐, 아니냐의 기준이 뭘까? 당신에게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몇 명쯤 되는가? 진정한 친구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응원해준다. 섣부르게 조언하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내 이야기를 경청한다. 진정한 친구는 내 성장에 행복해하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으로는 늘 곁에 머물러 있다. 또한 기쁘고 좋은 일에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프고 속상하고 힘들 때 삶에서 거센 파도를 만나 역경 속에 있을 때 어깨를 빌려주고 함께 해주는 이가 진정한 친구다. 최근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설문조사에서 SNS 플랫폼 페이스북, 현재 메타에서 교류하는 친구 수를 묻자 응답자의 29%는
100에서 200명이라고 대답했다. 50에서 100명은 16.8%, 200에서 300명이 16.2%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몇 명쯤 되느냐의 질문에는 남성 응답자 평균이 5.2명, 여성 응답자 평균은 4.7명 정도에 불과했다. 친구 관계에서도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날짐승과 들짐승과 박쥐. 옛날 옛적에 육지에 사는 들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이 전쟁을 벌였다. 한동안 전쟁의 승패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박쥐는 일단 애매한 본성에 따라 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마침내 전세가 들짐승 쪽으로 기우는 것처럼 보이자 박쥐는 그들 편을 들어 열심히 싸웠다. 그러나 마침내 날짐승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고 박쥐는 그날 저녁 승리자의 편에 있었다. 평화 협정을 신속하게 맺은 뒤에 박쥐는 양쪽 모두에게 비난받았다.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어느 쪽도 박쥐를 받아주지 않는 데다 평화 협정 조건에서도 제외되어 남의 눈을 피해 살금살금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부터 지금까지 박쥐는 더러운 굴속이나 구석에 살면서 황혼역이 아니고서는 감히 얼굴을 드러내지 않게 되었다. 우화 속 박쥐는 기회주의자의 캐릭터로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한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그때그때 붙어 사는 얄미운 캐릭터다. 보통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1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유연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가끔 박쥐의 태도를 취하는 것도 유익하다. 단, 조건이 있다. 자신만의 안위가 아닌 타인과의 관계 조율을 위해서일 때 유효하다. 가끔 상담사들은 고부간의 갈등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아들이자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하기도 한다. 박쥐 같은 태도를 취해보라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는 철없는 며느리 때문에 힘드시겠다며 이해해드리고 아내에게 가서는 어머니가 원래부터 별나시니 당신이 이해하라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양쪽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동시에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이런 태도를 취해서 양쪽의 마음에 다 공감하고 갈등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면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다. 박쥐 노릇을 하는 게 물론 쉽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두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 늑대와 두루미. 늑대 한 마리가 먹이를 너무 개걸스럽게 먹다가 그만 뼈 하나가 목에 걸리고 말았다. 늑대는 몹시 괴로워하며 숲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동물마다 닥치는 대로 가시를 빼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는 동물에게는 후하게 살해하겠다고 말했다. 두루미 한 마리가 늑대의 간청에 마음이 움직이고 또 대가가 탐나기도 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다란 모가지를 늑대 목구멍 속에다 집어넣고 가시를 빼내주었다. 그러고 나서 두루미는 늑대에게 조심스럽게 약속한 대로 살해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늑대는 이빨을 드러내고 능글맞게 웃으면서 마치 화가 난 듯 이렇게 대답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내 목숨을 살려줬는데도 감히 보상을 요구한단 말이냐?
넌 늑대 입안에 머리를 집어넣고도 무사히 그 머리를 도로 빼낸 운 좋은 몇 놈 중 한 놈이란 말이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 무심한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먼저 좋은 사람은 부모와 친밀한 애착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도움을 받으면 고맙다고 하고 실수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과는 함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겨도 금방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심한 사람은 도움을 줘도 뭐가 고마운지, 실수해도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른다. 애초 부모와 애착 관계가 무딘 사람일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의도와 욕구를 조금씩 알아채기 시작한다. 용기를 내어 서로의 속마음을 깊게 표현하다 보면 좋은 관계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사람은 타인의 도움에 조금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타인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는 매우 능하다. 상담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과거 상처를 과도하게 방어하는 경우일 때가 많다. 이런 사람은 타인에게 응당 보답해야 하는 일에도 의문을 품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행동하는 게 좋다.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다가온 당신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늑대 같은 사람의 이런 습성을 안다면 다가가기보다는 자리를 속히 피하는 게 낫다.